그것처럼 싸게 나라를 통일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성공적이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독에서 의회에서 서독에 편입하기로 의회가 결정을 받고 서독 의회가 동독의 의회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무도 막을 수 없, 전 세계가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죠? 한국은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기본 유엔에 남북한 같이 가입했고요. 1990년에 보수 정부 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우리는 비준을 받지 않고 사문화됐죠 지금. 그래서 서로 이제 적으로 아직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반대하는 독일은 17년 만에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2배의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토록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을까요? 소모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게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독일은 17년 만에 전 세계 반대를 물리치고 통일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서로 주적으로 그냥 죽어라고 싸우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반대하는데도 통일을 달성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 네, 그것이 이제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브란트가 이제 진보, 3인당 진보고요. 그래서 화해협력 정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총리가 슈미트 총리입니다. 슈미트 총리도 진보고 화해협력 정책을 했습니다. 제일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 다음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는 기민당으로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에서 반공주의자이고 보수주의자. 그런데 이 헬무트 콜은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강경 정책을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경 정책을 한 게 아니라 화해협력 정책, 김대중 같은 정책을 계속했단 말이죠. 조금은 다르죠, 물론. 그런데 자기의 정적이 엄청난 돈을 그 동독에 지원하자고, 그것도 자기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 극우인 사람, 극우 정치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프란츠 요세프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차범근이 그 축구단 했던 뮌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를 몰랐지? 그 주의 주지사인데 콜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인데 동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원조를 해주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무트 콜이 그래 뭐 우리 동포가 어렵다는데 지원해주자. 그래서 2번이나 지원해줬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원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조 3천억 4천억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조금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카우프라는 걸 했습니다. 프라이카우프가 뭐라고 다 아시죠? 자유를 산다는 건데요. 동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명씩 빼오는데 돈을 준 거예요. 얼마씩 줬냐? 제가 또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엄청난 인권 탄압을 하는 정치범 수용소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빼오는데 3천만 원 주면서 빼올 수 있을까요? 우리랑 독일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이 달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약 3대1 내지 3.5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훨씬 더 부유하고요. 1인당 소득이 3.5배고 인구가 4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간에 경제력 격차가 10대1이었고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통일을 하려면 다 도망가는 거죠. 흡수 통일당할까. 그러니까 그 브란트 이후에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통일이란 말 굳이 하지 말자. 우리 결국 진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란 말을 좀 자제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분담 비용 최소화로 가자. 그래서 분담 비용 최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이라는 것 자체가 동서독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독일과 서유럽 국가들하고 소련이 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한 것도 아니지 않냐. 따라서 분단이 마치 안 된 것처럼 살자. 그렇게 해서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권 문제인데요.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국제사회에 가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죠. 박광재 씨 살해당할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광재 씨 살해당할 때 벌써 국제사회에 가서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살해한 나쁜 정권입니다.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동서독 간에 이런 그거보다는 차라리 동독을 직접 만나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인권 개선해라. 내가 체육관을 져줄 테니까 뭐 인권을 개선해라. 또는 뭐 도로 건설해 줄 테니까 인권을 개선해라. 당당하게 동서독 간에 만나서 인권을 개선을 요구하고 그거에는 경제 지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유엔에 가입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수교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수교하고 있지 않죠. 근데 동독은 유엔에 동서독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74년에 미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비핵화가 크게 진전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독 간에는 결국 통일이 된 게 동독이 경제력이 10배나 강한 서독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무역도 활발히 해서 서독의 도움이 없이는 조도히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서 서독의 지원이 필요하고 서독이 우리의 동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개성공단 하는 것도 다 닫아버리고 남북 간에 서로 적으로 그냥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아까 독일의 경우에는 콜총리의 슈미트 콜까지 이르기까지 브란트에서 쭉 17년 동안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화해협력 정책을 동독에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땠죠?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부였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 북핵이 발생했지만 그때 강경 정책을 해서 남북 관계는 원위치했습니다. 원위치도 복귀했고 완전히 적대 관계로 다시 돌아왔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화해협력 정책에서 엄청나게 관계가 진전이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또 강경 정책을 해서 또 원위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예 트럼프하고 김정은까지 만나게 해주고 평양에 가서 연설까지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데 결국 미국이 남북 경협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강경 정책에 못 이어서 오히려 더 북한을 찝쩍거리기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원위치도 아니고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아무래도 또 진보 정부니까 화해협력을 하겠죠. 그럼 또 좀 나아지겠죠. 근데 차기 정부가 보수가 들어오면 다시 원위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일은 영원히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화해협력 정책을 한 것이 독일 통일의 비결이었다면 우리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만약 화해협력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통일을 가지 않았을까? 거의 통일은 안 되더라도 통일 직전에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독일의 통일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동경하고 서독을 흠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에서 서독의 방송을 보고 동독 사람들이 전부 독일 서독을 흠모하고 아유 서독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공산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서독하고 편의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서독으로 갔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나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나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쌀이 남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쌀이 엄청 많이 생산해서 남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두고 있는데 그 창고비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에. 창고비만. 그래서 우리가 쌀을 어떻게든지 소비도 많이 하고 쌀로 뭐 라면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 그것도 좋은데 북한 주민들이 굶고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니까 쌀 좀 지원해주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들린 얘기가 북한 주민한테 쌀 지원해주면 북한 정권이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차라리 거기 줄 바에는 동물 사료로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북한 주민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아마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우리랑 과연 통일을 하려고 할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살냐면요. 우리 1인당 북한의 30명의 소득을 우리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소득 격차가 30배고요.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60대 1의 경제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저 휴전선에다가 장벽 쌓고 이런 것 그 이유들이 계속 달라지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는 남한이 쳐들어올까봐 장벽 쌓으려고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심하니까 서로 왕래가 자주 하다 보면 남한에 흡수된다. 지금은 아마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장벽 쌓는 것은 그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북하지 못하도록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라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만약 살해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의 혼란 상태가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결국 남한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남한을 선택할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0%고요. 중국하고 무역을 9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꽤나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한하고 통합을 하면 남한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이런 생각에 남한을 흠모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통일을 저해하는 지금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급변사태가 나면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터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먹고 살게 해주고 직장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은 가서 돈을 벌고 개성공단에 124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 하나같이 다 흑자를 보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개성공단 문 닫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개성공단 다시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돈 벌고 싶으니까. 그 사장님들 돈 벌고 싶은데 개성공단을 못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한의 사장님들도 좋고 남한 경제에도 좋고 북한 주민들 실업자들인데 고용을 하니까 직장이 생기니까 좋고 잘 먹으니까 좋고 이게 남북한이 다 좋은데 이걸 왜 닫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걸 반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 독일 통일의 열쇠는 경쟁국인 소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민주체제로 통일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결국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로 통일한다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무슨 명목으로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단호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통일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 위주로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우호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한중관계나 한러관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한중관계, 한러관계를 우호관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통일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유럽에서는 나토도 있지만 OSC라고 하는 안보기구가 있습니다. 이 OSC에는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동유럽, 소련까지도 가입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동북아에는 이 다자협력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북아 다자항거 협력 같은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달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합상에서 폭파한 배경 이것도 한 20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중재를 잘못했다. 이게 이제 컸고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이 그나마도 정권 체제 유지하기가 그냥 급급한데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니까 북한에서는 아니 남북한 화해협력 하자면서 나를 욕하는 전단을 보낸다는 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김여정이 몇 번에 걸쳐서 한 번만 더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보내니까 폭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되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북한을 철도 현대화 시켜주고 도로 건설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경협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참 나쁜 사람인 게 이게 미국이 못하게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못했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하다못해 북한의 독감이 창궐해가지고 타미플루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유엔군 사령부가 트럭 못 간다고 해서 결국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보기에 남한 정권은 도대체가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는데도 지키질 않으니까 이런 정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군은 지금 전자권도 없지 않습니까? 전자권도 없으니까 전쟁을 해봐야 한국이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지휘하는데 이런 한국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관계 끊어도 좋다. 이렇게 저는 폭발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승량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재개하느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많은 함의를 얻어서 대북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제가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에서 대체로 이게 만드는 안대로 지금 대체로 대통령이 하고 계셔서 그런 안을 어떻게 지금 대북 정책을 할 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북한하고 자꾸 대결과 충돌을 불사하는 정책을 했는데요. 그게 북한이 나쁜 정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북한이 못되게 굴면. 그런데 북한도 우리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 지금 꺼리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는데도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했잖아요.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저를 싫어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북한의 무인기까지 나타났는데도 우리한테 크게 도발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는 거. 거기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때 참지 않고 우리한테 도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강력한 무력 충돌로 나가서 진짜로 혼란이 벌어지고 진짜 작년에 12.3 쿠데타 했을 때 그게 명분이 남북 간의 충돌이 있으니까 쿠데타한다 이렇게 명분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그 도발을 하지 않아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주변국한테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하는 거 저는 이해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는 건 이해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무기를 200개나 갖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은 아무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하고 정면 대결해서 끝장을 볼 판이면 핵무기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가 핵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짱 뜨자 그러고 계속 집적되고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핵 억지를 미국이 확실히 해주면 북한이 핵만 쓰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북한 땅을 한 평도 뺏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가면 김정은은 잠깐 만약에 북한 땅에 한국군이 넘어오면 서울에다가 핵폭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군이 북한이 쏘는 핵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보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죠? 제가 국군의 방공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는 유감스럽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에 쏘는 핵미사일은 40km 이하의 사드의 사정권에도 들지 않고요. 사드가 있어도 못 막고요. 40km 이하로 날라오니까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한 발만 떨어지면 한 8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습니다.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돼요. 한 서너 쏘면 서울은 아예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왜 북한하고 찝적대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죠. 이재명 정부는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고 북한하고 쓸데없이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을 가져가면서 작전권, 지휘권, 그 다음에 대량 보복 능력, 정찰하는 능력, 감시 능력 이런 거를 내년에 국방비를 8.2%나 올리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서 국방력을 증진해서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없이 만들면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국방개혁도 하고 방첩사도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면서 화해협력 정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8.15 병축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첫째, 북한이 싸움을 걸면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건 싸울 필요가 아예 없게 평화를 구축하고 일단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단 비용 최소화, 아까 독일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분단 비용 최소화라는 건 뭐냐면 분단이 됐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분단 비용이 많잖아요. 북한하고 싸우니까 일본한테 미국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외교에서 구시구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 편 들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 일방적으로 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비용이 외교적 비용도 들고 국방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의 국가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는 이유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그 다음에 또 큰 분단 비용이 있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단둥을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평양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데 북한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항공기도 요즘에 돌아가잖아요. 전부 유럽 가는데. 이런 게 다 분단 비용,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나 이런 거 서로 호혜적인 협력을 해서 서로가 이득을 보는, 그래서 분단은 돼 있어도 통일은 못하지만 사실상 통일로 가는 거, 이런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3원칙 또 있죠. 첫째는 서로 간의 체제를 존중하자. 둘째는 흡수통일을 우리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동서독 간에는 경제력 격차가 10대 1이었는데요. 우리는 몇 대 1입니까? 우리는 지금 60대 1입니다. 인구가 2배고요. 1인당 소득이 30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60배란 말이죠. 그럼 미국하고 북한은 몇 대 1이냐? 700대 1입니다. 미국이 볼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경제력으로 볼 땐 7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생각 머릿속에는 내가 김정은 만나주면 혜택을 줬는데 이 자식이 왜 내 말 안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정은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핵을 가지고 같이 핵보유국인데 맞짱 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만났는데 싱가포르에서 4개항을 합의를 했는데 4개항이 뭐냐면은 1번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한다. 2번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정말로 놀랍게 북한의 경제력의 700배를 가진 나라가 4개항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의 요구를 1번, 2번을 해주고요. 3번에 가서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들어간다. 4번 6.25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4번은 지켰고 3번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시켜서 북락시켰고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핵실험하지 않았고 그 한 몇 년 동안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에 갇혀있던 미국인 인질 3명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트럼프는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여기서 한 발짝도 뛰질 않았다는 거죠. 왜 김정은이 아니 미국이 맨날 민주국가고 시인이가 있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왜 약속한 걸 한 가지도 이행을 안 하냐. 김정은이 나쁜 놈이지만 김정은이 생각은 거예요. 자기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하고 타협했는데 왜 트럼프는 약속한 걸 왜 안 지키냐고요. 북미 관계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북미 대표 연락부라도 설립을 하든지 협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 자체를 안 해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그러면 남북 미중 4강이 만나가지고서 그 평화체제 수립을 뭘 해야 되냐 뭐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제안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북한이 너무 섭섭해하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아예 콧방구 듣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과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아예 한 발짝도 이행을 안 한다면 지금이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김정은이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면 뭐해? 안 지키는데 약속을 해서 뭐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게 했냐면요. 원점에서부터 실무회담부터 하자는 거예요. 김정은이 생각해 아니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한 것도 안 지키는데 원점에서 실무회담을 해서 다시 하자고. 어느 세월에 합의해서 어느 세월에 지키는데 그리고 미국이 합의를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라호텔에 가서 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발표해서 제가 토론할 방침인데요. 이거를 제가 따질 방침이에요. 미국이 도대체 왜 약속을 하고 왜 안 지키냐 미국은. 북한은 오로지 갖고 있는 게 핵밖에 없는데 핵을 포기시켜야 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체제는 유지하게끔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약속을 하면 뭔가 지켜주고 그래야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지키니까 핵을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3분이 계시고요. 탈북민이 또 3명이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국내 비전함 장비수 6명 그리고 탈북자 중에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김연희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 돌려보내주자는 거죠. 그래서 바꾸면서 남북 적십제사 채널을 가동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결핵 환자가 13만 5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은 대북 제재에도 이게 저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은 의료 지원 같은 거 해주면 좋겠다. 남북 이산가족과 상봉도 안 하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 동포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걸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김정은이 수년에 걸쳐서 원산 갈마 해안에 관광지구를 건설했는데 객실이 2만 개입니다. 금강산에는 뭐 1000개도 안 된다고 해요. 1000개인가? 그 정도인데 저 원산에는 2만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지금 다 망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을 보내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 녹색 협력이나 남북 지자체 간의 자매 결합 이게 이제 동서독 간에 활발하게 했던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일 큰 사업이 지방발전 20승 10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의 도시 20개를 선정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하고 공장 세워가지고 10년 내에 잘 살게 해준다. 뭐 이런 정책인데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동북아 다자항구 협력을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북미 간에 내년 봄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발표한 거 보면 3월 달에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이거를 조금 유연성을 보여서 약간의 이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을 일단 중단시키고 비핵화 쪽으로 가자. 그리고 남북관계도 개선해 나가보자 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중앙일보도 보수 언론이잖아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학자들을 수십 명 동원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건 물론이고 북한이 진짜 바라는 금융개혁, 디지털화, 에너지 인프라 건설, 농업혁신, 산림보건 이런 걸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북 진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중앙일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전쟁이 끝난다면 남북러 간의 경협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요. 철도 가스관 연결 사업, 그 다음에 광역 두만강 개발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지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히토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북한 경제학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히토류 개발하는데 한미가 같이 좀 들어가보자.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 히토류가 어디 매장된 데인지 다 파악해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러시아, 미국이 같이 북한의 히토류 개발하러 들어가면 물꼬가 튀지 않을까. 또 낮은 원산 여기 관광 사업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